네, 이번에는요. ESG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환경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퀴즈를 한번 드릴까요? 요즘 태어나는 바다거북이들의 암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뭐 하나씩 어떻게 세볼 수는 없잖아요. 미국의 플로리다에는요, 거북이 종합병원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어요. 플로리다는 뭐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데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거북이들만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연구하는 병원이 있다는 건데요. 거기서 최근 5년 동안 태어난 그 바다거북의 암수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뭔가 특이한 얘기가 나왔겠죠. 예, 암수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99.9% 전부 다 암컷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럼? 99.9%다 암컷이 나오면 앞으로 거북이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렵겠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유는요, 거북이들은요, 수정란이나 이런 상태에서 암수가 결정돼 있지가 않아요. 알로 나서 이 해변에 알이 있을 때 해변의 온도 그리고 해변 모래의 건조도에 따라서 특히 온도가 29도 이상이 되면 거의 모든 그 성별이 암컷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암수가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가 있는 정도로 온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29도가 고정인 상태로 5년여를 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뭡니까? 기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후위기에 의해서 바로 한 동물 종족, 그것도 정말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거북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공포 이런 게 아니라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런 게 환경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중요도를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인류 환경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보면 최근에 무더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그 장마가 진 경우가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72만 명 되는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미국, 호주의 산불, 뭐 알래스카의 오염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들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 이러한 기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는요. 온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온도와.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될까요?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겠죠. 지구의 평균 온도는요. 15.1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는요. 500만 년 동안 14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4도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전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100년 동안 1.1도가 올라간 겁니다. 500만 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1.1도가 올라간 거고요. 이 온도가 1.5도가 돼버리면 인류는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환경 기후위기 얘기 나오면 항상 1.5도씨 얘기가 나오고요. 2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면 없어지는 생물들,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육지들이 물로 뒤덮이게 되는 아주 재앙과 같은 일들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195개국의 세계 정상들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파리 기후협정이거든요. 파리 기후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절대 2도 이상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5도 내에서 억제하도록 하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하고 탄소 절감하고 온실효과 이런 거 제거해서 1.5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1.1도가 올라갔거든요. 이제 불과 0.4도 남은 겁니다. 제가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죠? 대단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요, 저게 어떤 공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진짜 독수리 오영재 같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E100입니다. 예, RE100. 예,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100% 2050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수력, 그 다음에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이제 그 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온실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뭐 그리고 SK,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 화학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2050년 이내에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들이 RE100을 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예, 보통 강사가 끝을 약간 올리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TV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리랑카에 있는 어느 이 정글, 예, 밀림에 거기를 갖다 다 밀어내버리고 선진국들이 쓰다가 폐기시켜버린 그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로 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코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찾아서 그 쓰레기 산들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죽어 있는 코끼리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세계적인 기업들이요, 몇 개나 됩니까? 전 세계에 1억 개 이상의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회사는 1000개도 안 돼요. 1000개가 노력하면 뭐합니까? 1억 개가 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큰 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앞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주는 거고요. 결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기후환경과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에 동참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한번 붙여본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기업도 불타는 지구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부분은요, 우리 회사만 잘하고 우리는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 유통이나 서비스업이에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요, 뭐냐면 모든 기업들이 함께 이 문제는 같이 대응해 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환경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책임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림이 이제 약간 복잡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디다스가요, 예, 운동화를 만들었는데 해양에 있는 폐 플라스틱으로 운동화 100만 족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엄청 인기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We saw the possibilities that what's best for the athlete must be better for the planet. So we're making products with recycled materials, products made to be remade, and products made with nature. So all people can see the possibilities to take action and help end plastic waste. So we still have places to play.
그림 보여드린 거는요. 해양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폐플라스틱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폐기하지 못하게 하는 팔리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거든요. 이 팔리가 수거한 그 폐플라스틱하고요, 해양 플라스틱하고 아디다스가 같이 코어 해가지고요, 운동화를 만들어가지고 환경 보호에 대해서 일깨우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제약 이런 기업들이 요즘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요, 용기입니다. 용기. 예, 우리 용기를 가지자 이게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재활용도 안 되고 폐기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 화장품 회사들이나 제약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지구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재활용 용품을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아예 종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 환경적인 그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노력, 이런 노력을 통해서 동참하고 있는 게 바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거는요, 우리 이제 애들 노는 그 일단 장난감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바비 인형이라고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바비 인형을요, 해양에 있는 폐 플라스틱이나 이런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재처리를 해가지고 인형을 만든 거예요. 마텔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옆에는 우리가 이제 레고 아시죠? 레고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출시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플라스틱으로 하는 용기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선도적인 기업들부터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사회, 소시얼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볼게요. 사회는요, 굉장히 영역이 좀 넓습니다. 영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소시얼 부분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를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 어떤 사진 같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전당포냐, 뭐 감옥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은행입니다. 은행. 케냐에 있는 은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이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케냐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0불 정도 이렇게 되는 참 못 사는 나라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참 못 사는 나라죠. 케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할 때요,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물물 교환을 한대요. 네, 케냐를 잘 모르시는군요. 케냐의 영토는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2.8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크죠? 예, 인구는요 5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하고 인구가 비슷한 나라죠. 5천만 명 되는 나라가 물물 교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당연히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잘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을 그 넓은 나라에다가 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 쓰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용카드를 써요? 안 되죠. 예, 카드 단말기 다 관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한참을 걸어서 진짜 수십 킬로를 걸어서 대도시나 도시에 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가져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3배가 커요. 한반도 영토보다. 네, 강도를 만납니다. 그것만 노리고요. 예, 돈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빼앗고 목숨을 잃는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차로 이동하는 그 버스나 이런 운전기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찾아오게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운전기사가 돈 가지고 튀어버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돈이 있어야 돈이 거래가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은행은 없고 돈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800불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에. 영국에요. 그 이렇게 큰 텔레콤 회사가 있죠. 보다폰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다폰이 이 나라에서 한 사업이 뭐냐면요. 엠페사라고 하는 거래를 만들어낸 거예요. M이라는 건 모바일이고요. 페사는 이제 아프리카의 그 스와질리어의 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바일 화폐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공급을 하고요. 스마트폰을 공급하고 거기에 칩이나 이런 것들을 내장해서 각 요소에 있는 전당포 같은 아니면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곳에서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게 하는 것들을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나라가 돈을 쓰지 못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기업이 접근해서 자기들의 기술을 통해서 접근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고요. 지금 아프리카 뭐 케냐를 포함한 아프리카에서 신양 점유율 1등하고 있는 그 통신회사가 바로 이 영국의 보다폰이거든요. 바로 이런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사회가 겪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기업은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 그게 바로 소셜의 핵심입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는 거는 일부 그런 영역이 있지만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사례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이제 화장실 가는데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가시기가. 예,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조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원래 지금 쓰는 것처럼 남녀 구분이 있는 데가 아니라면. 그런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컨퍼런스를 가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올 젠더, 그다음에 젠더리스 화장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남녀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별로는 남자하고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자기는 남자보다는 여성이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여성인데 남자처럼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을 갔을 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보면 이런 영역들. 바로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해야지 다양한 사람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는 이런 올 젠더, 젠더리스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공정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을 포용해야 된다 해서 실제 소셜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이 DEI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MZ세대, Z세대, 기성세대 뭐 이런 갈등도 있지만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다음 EQT, 공정성 해서 서로 간에 공정하게 인정하고 공정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중에 임신을 하신 직원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포용해 주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사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주에 있는 어느 상가의 건물주가요. 이 상가가 좀 꽤 큽니다. 근데 이 상가 뒤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건물이 꽤 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이걸 갖다 삥 둘러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건물주가요, 자기가 쓸 수 있고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들을 뚫어가지고요, 거기에 도로를 내줬어요. 네, 이런 거.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게 소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7등급, 보통 평균적으로 7등급까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한경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신문에는 ESG 랭킹을 자기들이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ESG면 항목이 3개이잖아요. 근데 이 환경평가는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하나는 환경, E입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보면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 예, 이거 뭐냐면 이해관계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옆에는 임직원, 인플로이가 있습니다. 인플로이. 예. 한마디로 사회는 커뮤니티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 2개로 구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버넌스 이렇게 해서 바로 사회 부분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게 왜 지속 가능성에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우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남녀 차별이 있거나 아니면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좀 잘 못해주는 회사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 퇴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직원들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뭐냐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부 구성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블랙록이라고 하는 데죠. 이 회사가 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뭐 어마어마하죠. 1경 정도의 돈을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기업에도 많이 투자가 돼 있어요. 근데 이 CEO가 이제 레리 핑크고요. 전 세계 ESG 지도자를 뽑으라고 그러면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뽑으라면 이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보면 매년 1월 초에요.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에다가 레터를 보냅니다. 예,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투자사에다만 올리지만 결국은 투자를 앞으로 받고 싶은 회사까지 다 보게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업에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의 근무 환경과 기업의 내부 운영 방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알고 계시죠? 코로나 3년 지나고 났더니요. 재택근무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의 접촉이나 이런 것도 줄고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기업이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원의 이해와 요구 등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리스크예요.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그 리스크가 뭐냐?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운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낮춰버림에 의해서 결국 기업이 어려워지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이 CEO가 기업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S에서 이 요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거버넌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거의 대부분은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선진적인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배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거버넌스는요. 영어 정의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나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버넌스는. 근데 우리가 지배구조하면 영어가 어떻게 되냐면 룰 스트럭처예요. 그러면 거버넌스는 룰 스트럭처다. 이거는 아예 맞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ISO 26000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에 대한 실행 원칙이 담겨 있거든요. 이게 거기서요. 지배구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어로요. 이 거버넌스의 원어는요. 힘을 합해서 배를 젓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OECD도 마찬가지로 이래요. 더 결정적인 거는요. 우리나라에 한국 거버넌스 학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우리 한글을 좀 사용해 줘야 되잖아요. 괜히 어렵게 느끼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버넌스를 어떤 말로 바꿀까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지배구조는 절대 아니고 다른 말을 쓸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버넌스로 부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버넌스를 부르기로 했다. 뭐 저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좀 부담된다면
투명 경영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버넌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회사의 미션입니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느 회사일까요? 제약회사인가? 네, 식품회사입니다. 어디입니까? 네, 여기 이 회사입니다. 영업사원이 갑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협력업체 대리점 사장님이니까요. 그분한테 아주 못된 것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굉장히 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는요. 갑자기 뻥 터뜨렸잖아요. 예,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경영진이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 회사를 갖다가 다른 좋은 경영 그 주주에게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인수계약을 파기를 시켰어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뭐냐면 어떤 이러한 의사결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거, 이런 부분들이 거버넌스에 문제가 주는 뭐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는요, 주요 영역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건전하냐, 그리고 정보 공개가 투명하냐, 그리고 구성원들이 잘 참여되고 있고 그것들이 리더십으로 잘 구현되고 조직 문화로 잘 구현되느냐,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준법이나 윤리경영 이런 부분이 원칙으로 잘 가동되고 있느냐, 여기까지 다루는 게 바로 거버넌스의 영역이고요. 여기에 플러스가 바로 지배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요, ESG는 세계 영역이고 되게 큰 영역인데요. 대부분의 관심은 85% 이상이 이 환경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0.4도씨 남았기 때문입니다. 급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좀 됐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대응을 좀 했어요, 많이.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냐? S와 G도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뭐냐?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대응이 여기에 좀 집중되는 거는 좀 당연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